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찰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부모가 아이와 맞지 않을 때 아이를 바꾸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3년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틀 뒤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됩니다. MBN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낄 코로나 전쟁 1년 취재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소회를 밝혔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이 방역과 또 일상의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카페와 헬스장도 손님을 맞으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300명대가 유지되면 다음 달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기상청이 어젯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눈 폭탄을 예고하고 대설주의보까지 내렸지만 또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예보의 2배가 넘는 눈이 와 곳곳에서 차량 정체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심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하자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더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면을 처음 거론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망해졌습니다. 첫 소식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첫 비대면 화상회견으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첫 질문은 최대 관심사로 꼽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지는 남겼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전직 대통령 사면을 처음 거론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놓고 국론 분열이 생기면 오히려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라며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옹호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해 차기 야권 후보로 나서는 길까지도 막아버렸죠. 어쨌든 이번엔 그동안 윤 총장에게 정치적 행보를 한다며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두 사람의 갈등이 부각돼 송구스럽다면서도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는 윤 총장을 감쌌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에 이어 최근 월성원전 감사로 여권의 표적이 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다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무슨 신성시 될 수는 없습니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을 언급할 때 잠시 한숨을 내뱉기도 한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도 모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예상보다 세대수가 더 늘어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정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뭐가 될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 확대로 돌아선 이유를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투기를 막으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문 대통령은 주택 수요 급증 이후로 저금리 상황과 1인 가구 증가로 세대 수가 크게 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이 밝힌 전세 물량 확대도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여기에 200가구 미만의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신규 택지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도 저희가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세제 강화 등 투기 억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설 연휴 전에 나올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막고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2 공유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고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백신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정부가 부작용을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크다면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논란이 된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제도화보다는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재로선 피해 계층에게 좀 더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비 진작에 여건이 갖춰진다면 보편 지급도 가능하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사상 초유의 비대면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기자들 이름 대신 번호를 호명하기도 했고 사전 리허설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기자의 긴 질문이 끊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자부심을 보인 대통령에게 동부구치소 질문이 나와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했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직접 참석하는 기자 20명은 추첨으로 선정됐고 100명의 기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자들은 예전처럼 손을 드는 대신 지급된 번호표를 들었고 문 대통령 역시 번호로 호명했습니다.
예, 30번 기자님 해주실래요? 예, 96번 기자님. 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4차례의 사전 리허설을 진행했지만 질문 도중 불안정한 연결로 다음 질문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나왔고 이쪽에서는 그 신년사 때 연결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다음 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한 외신 기자는 마스크를 벗고 질문을 3차례나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Do you plan any serious new measures in the area of chaebol reform, or has this area now failed and become secondary? 대통령님 지금 경제를 Sorry.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I'm sorry.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지만 정작 질문은 교정시설 집단 감염이 나오는 멋쩍은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교정기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과의 만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했음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제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쏟아지는 질문은 채팅창으로 취합돼 전달됐고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어 12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대통령은 또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아가 양부모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꾸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냐, 개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평소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등등 비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대책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일부 시민단체들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는 소모품이거나 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아동 인권 수준으로 저출산을 얘기하고 아동 학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입양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치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결코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 같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에서 6개월 사전 위탁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내 입양 관련 특례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자훈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최성원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승마,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등 뇌물 공여죄와 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할 때도 또 선고 직후에도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이 부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특감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과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박자원입니다. 이 부회장의 오늘 재판은 말 그대로 말 3마리가 결과를 바꿔놨습니다. 최서원 씨에게 건넨 말 3마리가 뇌물로 포함되는 바람에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었고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가 없거든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 횡령액이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까지 모두 86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 씨에게 있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 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기 때문에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뇌물액을 그대로 받아들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을 몰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오늘 재판을 담당했던 정준영 판사입니다. 삼성은 당연히 준법위를 만들면 형량을 줄이는 데 좀 참작이 되려나 열심히 준비했겠죠. 하지만 오늘 판결을 보면 준법위는 도움이 안 된 듯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준영 재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질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의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을 예로 들며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자 지난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를 구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화된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래전략실과 같은 위법 행위를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치 권력에 대한 뇌물을 차단하는 충분한 수단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벌 총수 봐주기 등의 비판 여론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위법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형을 낮추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재계 등 여러 곳에서 탄원서도 올라오고 한 만큼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삼성은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곧장 구치소로 향했죠. 서울구치소와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 취재기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구치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호송 차량은 오후 4시를 넘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의 사건이 계류된 미결수 가운데서도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경제사범들이 많이 수감돼 있는 곳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될 때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생활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4주간 신입거실에 격리 수용될 예정입니다. 수용 2주 뒤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더 격리한 뒤 일반 거실로 옮겨지지만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란 점에서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이미 전에 수감이 됐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2년 6개월을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대로 확정된다면 오는 2022년 7월 출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2년 6개월, 날짜로 되면 913일 정도지만 이미 복역한 기간을 빼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은 2심 판결 때까지 354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913일에서 354일을 뺀 559일만 복역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히면 대법원에서 한 차례 더 판단을 받아야 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재 기자, 삼성 임직원들은 이 실형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삼성은 변호인 외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조금씩 읽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만난 삼성의 한 임직원은 이재용 부회장 말고 플랜 B는 없다, 이런 시쳇말이 사실상 현실화가 됐다며 자조 섞인 내부 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성은 정현우 삼성전자 사장이 이끄는 사업 지원 TF를 중심으로 3년 만에 다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당장 의사결정이 필요한 굵직한 사업이 다수 대기하고 있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실행에 옮기려면 때마다 총수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옥중 경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새로운 미래 산업 쪽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실제로 반도체와 IT 등에서 세계적인 메가 딜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은 3년 전 미국의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뒤로 인수합병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그룹 전반적으로도 계열사들은 지난 2017년 초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처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경제단체들은 장기간의 경영 공백에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경련과 경총, 무역협회 등은 한국 경제나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서울 고법에 낸 것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국내 재벌 총수 중 2번 수감된 사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후에 2번째입니다.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전 회장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구속된 적은 없었죠. 사회부 임지숙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은 원래 9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상보다 선고형량이 높진 않은데, 그런데 법정 구속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재벌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5년 선고가 하나의 공식화되어 왔었는데요. 예. 이번 삼성 재판의 경우에는 이 재벌 봐주기라는 특검 측 주장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 횡령액이 86억 원이나 되는 만큼 재판부가 뚜렷한 감형 사유 없이 선처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뇌물 횡령액은 그러니까 더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형량은 2년 6개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은 2심보다 50억 원이나 많아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그때와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이 기업 총수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점,
피해액이 전부 변제됐다는 점 등의 이런 감형 사유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되는 게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과거에 비슷한 판단을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같은 판사가 비슷한 선고를 내린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4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회장 사건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은 이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때에도 사측의 준법 감시 제도를 요청했고 부영그룹이 실제 이를 신설했는데요. 이중근 회장도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선고 결과를 딱 들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고 직후에 시선을 떨군 채 이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재판부가 변명할 기회를 주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애초 이 부회장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는데 곧바로 구속되면서 직접 소감을 밝히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거네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을 또 구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을 2번 받은 재상고심 끝에 최종 형량을 확정받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 역시 오늘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재상고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 재상고를 신청하더라도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때처럼 대법원 재상고심엔 통상 이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형량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오늘 끝난 거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남아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이 또 있는데요.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분식회계 의혹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이 구속 상태로 이 재판들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삼성 측은 협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다시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 지난해 1월 20일입니다. 1년 동안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인류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죠. 지난 1년을 전민석 기자가 숫자로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틀 뒤 1월 20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는 지난 1년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I'm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over the global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지구 전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는 1억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77억 명, 77명 중 1명꼴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의 유행으로 5천만 명이 숨졌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5천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사스나 신종플루는 물론이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보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7만 2천 명이 감염돼 1,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타격도 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는데 일부 업종은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을 겪으며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명동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은 확 줄었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거리도 굉장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일자리 수는 21만 8천 개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년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딱 5번째인데요. 지난해 충격은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컸습니다. 네, 이곳 이태원은 음식점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폐업 딱지를 붙인 점포가 절반인데요. 이렇게 얼굴을 맞대야 하는 업종이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교육업 이 세 개 업종에서만 40만 명이 넘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를 보면 5곳 가운데 한 곳은 이미 문을 닫았고 절반 이상은 퇴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년이 1월째인데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라는 게 참 걱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현장엔 취재진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올 때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수십 번을 면봉으로 코를 찔린 기자도 있었고 접촉자로 격리된 기자들도 있었죠. 또한 대유행이 번질 때마다 방역 대책을 미리 지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1년 넘게 취재해온 강대엽 또 강재목 기자가 함께 그동안 못다한 속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한시 거주 30대 여성입니다. 그 시작이 어딘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직접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왔을 때부터 취재팀에 합류한 강대엽 기자입니다. 초기엔 환자마다 일일이 번호를 매겼고 확산을 막기 위해 몇 번째 환자가 어딜 방문했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약해지는 여름이면 수그러들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대구 1차 대유행과 마스크 대란으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감염이 두렵기도 했지만 저를 포함한 취재진은 마스크와 방호복을 챙겨 대구로 향했습니다. 서울 복귀 뒤엔 자가 격리를 했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자택에만 있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취재진들은 숙박업소에서 격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발 2차 대유행 땐 사회적 분노가 커졌습니다. 일부 젊은 층은 위기감 없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클럽에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3차 대유행 땐 거리두기 격상시기를 놓쳤고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지만 병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만 최대 4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강재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취재팀에서 자영업자를 취재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에는 국내 상권 최고 땅값을 자랑했던 이곳 명동마저 몰락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찾아갈 때는 상인들의 원망이 저희 취재진에게 향하기도 했습니다. 상해를 가서 다들 이상한 돈으로 다치라고 내가 무슨 인포자야? 그거 아니잖아요.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면서 주요 상권은 저녁 9시 이후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이 더디다는 보도를 하면서도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업주들은 지원금은 차치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업주들을 행복하면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죠. 지치고. 이제 논다 그래야 되나? 정신줄 논다 그래야 되나? 지난달 대리운전을 포함한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간 자영업자만 10만 9천 명. 죽고 싶다는 상인들의 말이 한탄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 모두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올해 말에나 완료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지 않고도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뛰겠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 강재묵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을 받고 증명서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고령자를 먼저 백신을 접종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로 도입할 백신 계약 5,600만 명분 가운데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1,000만 명분의 공급 시기 등이 이달 말 확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맞춰 다음 달 백신 접종 관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는 예약, 접종 일정과 장소에 대한 안내, 접종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종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고령층을 우선으로 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80대 안팎 초고령층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활동이 활발한 30, 40대부터 접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명확히 선을 그은 겁니다. 국내 첫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에 대한 자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문단은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3.431 빨리 회복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이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문단은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을 수행한다는 조건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카페와 헬스클럽 등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카페에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지만 오늘부턴 매장 내 테이블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다시 편 업주들은 손님 맞기에 분주합니다.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던 카페들은 저녁 시간에도 조명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맨날 방황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앉아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된 헬스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회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 헬스장은 8제곱미터당 1명의 제한 규정 탓에 42명밖에 입장이 안 되지만 이마저도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게 돼서 되게 많이 일도 못 하시고 생활에 타격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라도 열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명으로 54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 추세대로 확진자가 감소할 경우 다음 달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찔러 유기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갚지 않은 수억 원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저수지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이곳 저수지 인근 전신주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 시신은 화상을 입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때쯤 불렀는데 전화니까 금방 청산 10명, 경찰관 10명 와가지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 만에 서울에서 60대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어제 새벽 4시쯤 금천구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하고서 시신을 저수지 인근으로 옮겨 불을 지르고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지인인 피해자와 수억 원 정도의 채무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안 갚으니까 화가 나서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개인 채무가 왜?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송괴, 유기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며칠 전 40대 엄마가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하다 구속됐죠.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는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돼 있으니 동사무소, 구청, 아동복지기관 그 어디에서도 아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각지대에 있던 거죠.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40대 엄마는 8살 딸을 숨지게 한 뒤 일주일간 이를 방치하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게 범행 동기였습니다. 범행 일주일 뒤인 지난 15일 아이의 아빠이자 동거남이었던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요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이곳에 사는 동거남과 아이까지 낳고도 혼인신고는 물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그 존재가 동사무소와 구청, 학교, 복지기관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아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게 공백이었던 거죠. 경찰은 구속한 엄마에게 더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기상청이 어젯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눈 폭탄을 예고하고 대설주의보까지 내렸지만 또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대신 남부지방엔 기상청이 예보했던 것보다 2배가량 더 많이 눈이 내렸죠.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심에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에 3에서 5cm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됐는데 광주는 8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상치 않게 눈이 많이 내려서 자가용들하고 지금 택시 영업용들이 같이 막 섞이다 보니까 도로가 좀 마비가 많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발목 윗부분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오전에 최고 12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남부지방 쪽으로는 서풍이나 남서풍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많은 눈이 있었습니다. 눈길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에서는 오수 휴게소 부근 3개 지점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임실에서 남원까지 7km 구간이 정체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아들 논산 올려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벌써 2시간째 이러고 있으니 차 기름은 떨어져 가지. 호남 고속도로 백양사 부근에서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8톤 트럭이 눈길에 넘어져 2.5km 구간이 정체됐습니다. 충남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에서도 24톤 화물차가 넘어져 일대 통행이 3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수도권에 눈 폭탄이 쏟아진다는 예보 때문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눈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엄청나게 혼났던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제설 작업을 했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제설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연신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눈폭탄이 쏟아진다는 소식에 서울에서만 인력 9천여 명, 장비 1,000여 대, 제설자재 2,000톤이 투입됐습니다. 정작 수도권은 밤사이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수도권에 3에서 10cm 폭설을 예보했지만 오늘 낮까지 서울에 쌓인 눈은 1cm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밤사이 대설주의보 안내 문자가 쏟아졌고 지난 6일과 12일에 내린 눈보다 많은 눈이 올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서둘러 출근을 준비하느라 잠을 설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계속 폭설 올 거라고 평소보다 한 30-40분 정도 일찍 준비를 했거든요. 막상 나와보니까 아침에 좀 많이 허무한 감이 좀 있었어요. 출근하는데 차를 놓고 갔어요. 그랬는데 황당하게 또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상청은 눈구름이 약해지고 서울을 비껴간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설주의보는 오늘 오후 1시에야 해제했습니다. 주 구름대가 경기 남부,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그 가장자리는 서울은 상대적으로 비껴나가면서 눈이 적게 온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고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박영선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등 빅3의 신경전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설이 불거졌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SNS를 통해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곳, 여러 갈래로부터 받아 고민이 컸지만 부족함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두 명 정도의 세피 수혈이 아니라 세력 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정치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이미 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우상호 의원과 개각 이후 출마 공식화가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대결로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이른바 빅3는 저마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부모와 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조부모 육아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대책이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다만 오 전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시장 업무 파악에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인턴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에 나 전 의원은 10년 공백은 단점이라고 꼬집는 등 신경전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분리수거만 잘하면 대부분 재활용될 것으로 생각됐던 플라스틱들. 하지만 실제로는 소각이나 매립되는 양이 더 많다죠. 코로나19로 버려지는 양이 더 늘면서 이제 플라스틱 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부터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호정 기자가 세상 돋보기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언뜻 실험실 같은 이곳은 화장품 매장입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리필 스테이션을 도입한 곳인데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담을 용기를 직접 챙겨옵니다. 고객이 가져온 용기를 씻고 소독한 뒤 원하는 제품을 담아주는 식입니다. 용기를 챙겨오지 못했다면 폐유리나 PCR 플라스틱으로 만든 빈 용기를 살 수 있습니다. 완제품도 판매하는데 제품 용기는 재활용 소재입니다. 사용하는 모든 용기들이 페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희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화장품 업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이 많은 또 다른 업계, 생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투명 페트병의 3분의 2가량이 생수병인데요. 2억 3억 병이 넘는 병들이, 그것도 다 일회용 용기죠. 그게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면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실제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률을 낮추는 등 친환경 생수병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엔 병은 물론 라벨과 뚜껑까지 100% 생분해되는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일반 썩지 않는 페트 소재보다는 4배 정도 비싸거든요. 예전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높은 출고가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하나.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공감을 해주시고 있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다짐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기업의 실천 역시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 돋보기 유호정입니다. 체육계의 수장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흥 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체육계 통합과 인권 문제 개선 등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6시 온라인 투표가 마감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인 이기흥 후보가 큰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유효 투표 1974표 중 915표를 얻어 강신욱 후보와 이종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2016년 통합체육회의 초대 회장에 올랐던 이기흥 당선인은 2024년까지 한국체육을 이끌게 됐습니다. 갈등과 분란은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대한민국 체육의 토대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종걸 후보가 코로나19 보상금 1인당 1,000만 원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역 IOC 위원이자 4년간 지지 기반을 다진 이기흥 당선인의 아성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상호 비방전과 소송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인 만큼 이후 법적 분쟁과 체육계 분열을 봉합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난해 고 최숙현 사건으로 민낯을 드러낸 체육계 인권 문제 해결도 과제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까지 내리던 눈은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홍천 구룡령에는 19.2cm, 제천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린 반면
예상과 다르게 서울은 노원이 1.8cm 등 적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눈구름대가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20도, 대전도 영하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해안을 따라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내일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또다시 곳곳에 눈이나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